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입니다. 문득 마음을 흔드는 만남과 그 뒤에 조용히 남겨지는 감정들에 대해 담담히 따라가 봅니다. 소란한 하루의 끝에서 잠시 머물러 쉬어가듯 이 이야기와 함께해 주세요. 해변가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는 말이 돌았다.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었다. 드미트리치. 구로프는 그때 벌써 얄타에 머문 지 보름이 되어 웬만한 분위기엔 익숙해진 터라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게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베르니의 정자에 앉아 있는데 해변 산책로를 걷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금발의 중간 키 젊은 여인이었고 머리에는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뒤로는 흰색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졸졸 따라가고 있었다. 그 뒤로도 그녀를 자주 마주쳤다. 공원이나 광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늘 혼자 걷고 있었다. 항상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언제나 그 흰 강아지와 함께였다. 그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그녀를 그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라고 불렀다. 남편이나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온 거라면 한 번쯤 말을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구로프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아직 40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12살 된 딸이 있었고 두 아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대학 2학년 때 일찍 결혼했는데 지금 그의 아내는 마치 자신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다. 키가 크고 꼿꼿했으며 눈썹이 진하고 말투나 행동이 점잖은 편이었다. 스스로도 자신을 지적인 여자라 일컬었고 책을 많이 읽었으며 철자법도 따로 공부했었다. 남편을 이름 그대로 부르지 않고 일부러 약간 다르게 불렀으며 구로프는 속으로 그녀를 답답하고 우아하지 못한 사람이라 여겼다. 그는 아내를 두려워했고 집에 있는 것도 내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꽤 여러 번 그랬다. 아마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만 나오면 늘 나쁘게 말하곤 했고 여자들을 두고 열등한 부류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쓰디 쓴 경험을 통해 여자들을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을 정도로 단련되었다고 느꼈지만 정작 이틀도 채 못 가 다시 그 열등한 부류를 찾게 되는 자신을 어쩔 수 없었다. 남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늘 지루하고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며 말수도 적고 냉담해졌다. 하지만 여자들과 있을 때는 말도 술술 나오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잘 알았으며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안했다. 그의 외모, 성격, 그리고 태도, 전반에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구석이 있었고 그것이 여자들에게 호감을 주곤 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어딘가 그 역시 여자들에게 끌리는 면이 있었다. 여러 번 반복된 진짜 쓰라린 경험을 통해 그는 오랜 전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특히 모스크바 사람들처럼 점잖고 신중한 사람들과 얽히면 처음에는 삶을 잠깐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가볍고 매력적인 만남처럼 보여도 결국엔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로 변하게 된다는 것. 시간이 갈수록 그 관계는 견디기 힘든 짐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고도 새로운 여인을 만날 때마다 그 기운은 언제나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고 그는 다시 삶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가볍고 즐거워 보였다. 어느 저녁 그는 공원 안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그 둥근 모자를 쓴 여인이
천천히 걸어와 그의 옆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 걸음걸이, 옷차림, 머리 모양 같은 것들이 그녀가 분명한 숙녀이며 결혼한 여자고 이번이 얄타에서의 첫 방문이며 혼자 왔고 그리고 꽤 심심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얄타 같은 곳에 떠도는 부도덕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구로프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깔보았다. 그런 말들은 정작 기회만 있다면 그런 짓을 했을 사람들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옆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여인이 자리를 잡자 그는 문득 그 손쉬운 유혹들, 산으로의 짧은 여행, 이름조차 모르는 여자와의 가볍고 빠른 사랑 이야기들을 떠올렸고 그 낯선 여인과의 짧은 연애라는 달콤한 상상이 어느새 마음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다정하게 손짓해 불렀고 강아지가 다가오자 손가락을 흔들어 보였다. 강아지가 으르렁거리자 그는 다시 손가락을 흔들며 장난을 걸었다. 그 여자는 그를 바라보더니 곧 시선을 내렸다. 묽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졌다. 뼈다귀 하나 줘도 될까요? 그가 물었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정중하게 말을 이었다. 얄타엔 오래 계셨나요? 닷새 됐어요. 저는 벌써 보름이나 끌고 있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여긴 너무 지루해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여기가 지루하단 말은 그냥 유행처럼 하는 말이죠. 시골에선 벨료프나 지드라 같은 데 살아도 지루하지 않다가 여기에 오면 꼭 지루해, 먼지만 가득해 하잖아요. 꼭 어디 그라나다쯤에서 온 사람처럼요.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처럼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식사를 마친 뒤에는 나란히 걸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디로 가든 무슨 이야기를 나누든 상관없다는 듯한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사람들 사이에 가벼운 농담 섞인 대화가 자연스레 피어올랐다. 그들은 걸으며 바다 위에 비친 이상한 빛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빛은 부드럽고 따뜻한 보랏빛이었고 그 위에 달빛이 금빛 줄무늬처럼 흘러 있었다. 또 낮 동안 더웠던 날씨 덕에 저녁 공기가 얼마나 후텁지근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구로프는 자신이 모스크바에서 왔고 문학학위를 땄지만 지금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한때 성악을 공부했지만 그만두었고 모스크바의 집이 두 채 있다는 이야기까지 꺼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는 그녀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자라 결혼한 후에는 2년째 스시에 살고 있다는 것, 얄타엔 앞으로 한 달 더 머물 예정이라는 것, 남편도 휴식이 필요해서 어쩌면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정부 부서에 있는지 지방 평의회 소속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며 그 사실을 스스로도 우습다며 웃었다. 그리고 구로프는 그녀의 이름이 안나 세르게 예브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구로프는 호텔방에서 그녀를 떠올렸다. 아마도 내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침대에 누우면서 그는 그녀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딸처럼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던 소녀였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의 기억 속에는 그녀의 웃음과 말투에 아직 어색함과 수줍음이 남아있었고 그것이 낯선 이와 마주한 어린 학생 같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에겐 이런 낯선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은밀한 의도로 다가오고 말을 걸고 쳐다보는 경험이 아마도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녀 자신도 그 의도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을 테지만 그는 그녀의 가늘고 섬세한 목성과 부드러운 회색빛 눈동자를 떠올렸다. 어딘가 안쓰러운 데가 있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들었다. 두 사람이 처음 인사를 나눈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은 휴일이었다. 실내는 푹푹 찌는 더위였고 거리에는 바람이 먼지를 휘감아 이리저리 날렸으며 사람들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다녔다. 목도 자꾸 말랐다. 구로프는 자주 정자로 들어가 실험물이나 아이스를 마시자고 안나 세르게 예브나를 권했다.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어디에 있어도 그저 무기력한 하루였다. 저녁이 되어 바람이 조금 잠잠해지자 그들은 방파제로 나가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로 했다. 항구 주변은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누군가를 마중 나왔는지 꽃다발을 든 이들도 많았다. 잘 차려입은 얄타 사람들 틈에서 두 가지 특징이 특히 눈에 띄었다. 나이 지긋한 숙녀들이 마치 젊은 여인들처럼 옷을 입고 있었고 여기저기 장군 계급의 사람들이 많았다. 바다가 거칠었기 때문에 배는 해가 진 뒤에야 도착했다. 배는 방파제에 다가오기 전 한참을 돌고 돌았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쌍안경으로 배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가 구로프를 돌아보았을 때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말을 많이 했고 질문도 이것저것 던졌지만 이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리는 눈치였다. 그러다 군중 속에서 실수로 쌍안경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잔칫날처럼 북적이던 군중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워졌다. 바람도 완전히 잦아들었지만 구로프와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배에서 누군가가 더 내리길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이제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아무 말 없이 향기를 맡으며 손에 든 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로프를 보지도 않았다. 오늘 저녁은 바람도 덜 불고 괜찮네요. 그가 말을 걸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마차 타고 나가볼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구로프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입을 맞췄다. 꽃에서 풍기는 습기와 향기가 그녀의 숨결 속에서 느껴졌다. 그는 곧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보았을까 불안하게 살폈다. 호텔로 갈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둘러 걸었다. 방 안은 답답했고 그녀가 일본 가게에서 산양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구로프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그의 기억 속에는 한때 그와 함께하며 잠시나마 기쁨을 느끼고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했던 천진하고 다정한 여자들이 있었다. 또한 그의 아내처럼 진심 없는 감정으로 필요 이상으로 꾸민 말투와 흥분된 태도, 마치 그것이 사랑이나 열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대한 무엇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으로 사랑을 가장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답지만 차가운 여자들. 그 얼굴에서 그는 욕망에 찬 탐욕의 표정을 본 적이 있었다.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는 집요한 욕구, 그리고 변덕스럽고 성찰 없는 고집세고 그다지 총명하지 않은 한창 젊음을 지난 여자들. 그녀들에게 마음이 식었을 때 그들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혐오스럽게 느껴졌고 속옷 끝에 달린 레이스조차 비늘처럼 차갑고 거슬리게 보였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에게는
아직 젊고 서툰 사람, 특유의 어색함과 순진함, 그리고 어디선가 갑자기 문을 두드린 것 같은 놀람이 있었다.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였던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특별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타락이라도 되는 것처럼 몹시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였다. 그녀의 얼굴은 축 가라앉았고 양옆으로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은 슬픈 분위기를 더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성화 속 죄를 지은 여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잘못된 일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당신도 절 경멸하게 될 거예요. 탁자 위엔 수박이 하나 놓여 있었다. 구로프는 조용히 수박을 잘라 한 조각을 들고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그 뒤로 적어도 30분은 침묵이 흘렀다. 안나 세르게의 분하는 어딘가 애처로운 구석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을 많이 겪지 않은 선량하고 순수한 여인의 기운이 느껴졌다. 탁자 위에서 타오르는 외로운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고 그 빛 아래에서도 그녀가 몹시 불행하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내가 왜 당신을 경멸하겠어요? 구로프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정말 끔찍해요.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용서라니요? 아니에요. 난 나쁜 여자예요. 천한 여자. 나 자신이 너무 싫고 변명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속인 건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내 마음을 속이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사람은 하인 같아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해요. 그 사람은 그냥 하인이에요. 내가 결혼했을 땐 20살이었어요. 그 후로 계속 뭔가에 시달렸어요. 궁금했거든요. 세상엔 다른 삶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진짜로 살고 싶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건지 느껴보고 싶었어요.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당신은 그걸 이해 못하겠지만 맹세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텐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녔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러다 결국 지금은 누구에게든 멸시당할 만한 천하고 볼품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구로프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벌써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순진한 말투, 뜻밖의 터져나온 죄책감 그것도. 이 타이밍에 그 모든 것이 그를 짜증나게 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 모든 게 연기나 농담이라 생각했을지도 몰랐다. 잘 모르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지금 뭘 원하는 거죠? 그러자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바짝 몸을 기댔다. 믿어줘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녀는 간청하듯 말했다. 전 정직하고 맑은 삶을 사랑해요. 죄는 너무 혐오스러워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박한 사람들은 말하죠. 악마가 날 유혹했어. 저도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악마가 절 유혹했어요. 쉿, 그만.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그녀의 커다랗고 겁에 질린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맞추며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녀를 달랬다. 그러자 조금씩 그녀는 진정되었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둘은 함께 웃기 시작했다. 잠시 뒤
밖으로 나섰을 때 해변가는 이미 인적이 끊긴 상태였다.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들과 함께 마을은 마치 숨이 멎은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바닷가는 여전히 요란하게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물 위에는 바지선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위에서 희미한 등불이 졸린 듯 깜빡이고 있었다. 그들은 마차를 잡아 오레안다로 향했다. 방금 복도 게시판에서 당신 성을 봤어요. 폰 디데리츠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로프가 말했다. 남편분이 독일 사람이에요? 아니요. 할아버지가 독일 분이셨대요. 지금 남편은 정교회 믿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오레안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교회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침 안개 속에 얇다는 희미하게 윤곽만 드러났고 산봉우리 위에는 흰 구름이 고요히 떠 있었다. 나무에 잎사귀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풀숲에서는 풀벌레가 울었으며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다의 둥근 울림은 이 세상이 품은 평온함,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영원한 잠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는 듯했다. 이곳에 얄타도 오레안다도 없던 시절에도 바다는 이렇게 울렸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사라진 후에도 이 바다는 여전히 똑같이 무심하고 단조로운 소리로 울릴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무정함,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 속에 어쩌면 인간의 구원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이 세상 위에서 생명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려는 노력, 완전함을 향한 끊임없는 움직임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인지도. 새벽녘의 마법 같은 풍경, 바다와 산, 구름, 탁 트인 하늘 아래서 옆에 앉은 젊은 여인과 함께 있으니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고 마음은 차분해지고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했다. 그로프는 생각했다. 이 세상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아름다워. 우리가 때때로 인간으로서의 품이나 삶의 고귀한 목적을 잊고 무의미한 행동을 할 때 바로 그때를 제외하면 말이야. 그때 한 남자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아마 관리인이었을 것이다. 그들을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 작은 순간조차도 왠지 모르게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멀리 테오도시아에서 출발한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고 새벽빛 속에서 불을 끄고 조용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프리페 이슬이 맺혔네요. 한참을 침묵하던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말했다. 그러네요.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그들은 다시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매일 낮 12시에 해변 산책로에서 만났다.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도 같이 하며 산책을 나서고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가슴이 자주 심하게 뛴다고 말했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때로는 질투심에 때로는 그로프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시달렸다. 광장이나 공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면 그로프는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고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곤 했다.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낮에 누가 볼까 두려워하면서도 키스를 나누고 햇볕 아래서 바다 냄새를 맡으며 잘 차려입고 배부른 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상은 그로프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매혹적인지 끊임없이 말했다. 그는 조급할 정도로 그녀에게 매달렸고 한 걸음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주 생각에 잠긴 채 그로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저 평범한 여자 하나로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말해달라며 다그쳤다.
밤이 되면 둘은 거의 매일 늦은 시간까지 마차를 타고 도시 밖으로 나갔다. 오레안다에 가기도 하고 폭포를 보러 가기도 했다. 이런 외출은 언제나 성공적이었고 그들이 본 풍경은 늘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곧 남편이 얄타로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지만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다. 눈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었고 아내에게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안나세르게 에브나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다. 잘된 일이에요. 이렇게 떠나는 게 운명이 정해놓은 길일지도 몰라요. 그녀가 구로프에게 말했다. 그녀는 마차를 타고 떠났고 구로프도 함께 동행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나란히 마차를 타고 이동했다. 안나가 급행열차의 객실에 올라탄 뒤 두 번째 종이 울렸을 때 그녀가 말했다. 당신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래요. 이제 됐어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아픈 사람처럼 잔뜩 수척해 보였고 표정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계속 생각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신의 가호가 있길 바라요. 부디 행복하세요. 제게 미운 감정은 남기지 말아주세요. 이제 우린 영영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해요.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하니까요. 그래요? 부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열차는 빠르게 출발했고 곧 불빛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잠시 뒤에는 기적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다. 마치 이 모든 달콤한 혼란, 그 광기가 너무도 빨리 끝나버리도록 세상이 모두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혼자 승강장에 남아 어둠 속을 바라보며 구로프는 풀벌레 소리와 전신줄을 따라 흐르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방금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삶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 또 하나의 일이 생겼고 이제 그것도 끝이 났다는 생각. 남은 것은 오직 기억뿐이었다. 그는 마음이 움직였고 쓸쓸함과 함께 약간의 후회도 느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 젊은 여인은 아마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구로프는 그녀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었지만 그 말투와 태도, 애정 표현 속엔 어딘가 가벼운 조소가 묻어 있었다. 행복한 남자 특유의, 또 그녀보다 나이가 2배 가까이 많은 남자의 얕은 여유 같은 것. 그녀는 내내 그를 다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 고귀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그녀가 본 구로프는 실제 그가 어떤 사람인지와는 달랐다. 결국 그는 의도치 않게 그녀를 속인 셈이 되었다. 역 주변에는 벌써 가을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다. 쌀쌀한 저녁이었다. 이제 북쪽으로 돌아가야겠군. 구로프는 승강장을 떠나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돌아갈 때가 됐어. 모스크바의 집은 어느새 겨울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난로에는 불이 들어왔고 아침이면 아직 어두운 가운데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했다. 유모는 잠깐 동안 등잔에 불을 켜놓았다. 서리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다. 첫눈이 내리고 첫 썰매가 거리로 나오는 날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지붕과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지고 부드럽고 시원한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 순간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난다. 서리에 하얗게 뒤덮인 오래된 보리수나 자작나무들은 어딘지 모르게 정감 있는 표정을 띠고 있었고 그런 나무들은 사이프러스나 야자수보다 훨씬 마음에 와닿았다. 그 나무들 곁에서는 더 이상 바다나 산 같은 풍경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구로프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가 모스크바에 도착한 날도 맑고 서늘한 겨울날이었다. 그는 모피 외투와 따뜻한 장갑을 끼고 페트로프카 거리를 걸었고 토요일 저녁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걸 들었을 때 그가 최근에 다녀왔던 여행지들과 그곳에서 본 모든 풍경은 갑자기 매력을 잃은 듯 했다. 그는 조금씩 모스크바의 삶에 다시 젖어들었다. 하루에 신문 3개씩 열심히 읽었고 나는 원래 모스크바 신문은 원칙적으로 안 봐 라고 떠벌리기도 했다. 그는 벌써 식당, 사교 모임, 기념 만찬 같은 곳에 가고 싶어졌고 유명한 변호사나 예술가를 집에 초대해 대접하거나 의사회에서 교수들과 카드 놀이를 하는 것도 내심 뿌듯해했다. 그리고 다시 짠 청어와 양배추 요리를 한 접시 가득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한 달쯤 지나면 안나 세르게 예브나의 모습도 기억 속 안개에 가려져 다른 기억들처럼 가끔씩 꿈속에서 그리운 미소를 띠고 찾아오는 정도가 되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훌쩍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는데도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마치 어제 그녀와 헤어진 사람처럼 모든 기억이 또렷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은 점점 더 또렷하고 생생해졌다. 저녁 무렵 서재에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며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올 때, 식당에서 노래소리나 오르간 소리를 들을 때, 혹은 굴뚝 속에서 겨울바람이 울부짖을 때면 갑자기 모든 것이 떠올랐다. 방파제에서 있었던 일들, 안개 낀 아침의 산, 테오도시아에서 들어오던 증기선, 그리고 키스들. 그는 방 안을 오래도록 서성이며 그 모든 기억을 떠올리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곧 꿈속으로 이어졌고 과거는 미래의 상상과 뒤섞이곤 했다. 안나 세르게예브 아는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림자처럼 어디서든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바로 눈앞에 살아있는 듯 또렷이 떠올랐고 그때보다 더 아름답고 더 젊고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자신 역시 얄타에 있던 그때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책장 틈에서 벽난로에서 방구석 어딘가에서 그를 바라보는 듯 했고 그녀의 숨결이 들리는 것 같았고 그녀의 옷깃이 스치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다. 거리에서는 여인들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혹시 그녀와 닮은 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이 기억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안달이 났다. 하지만 집에서는 이런 사랑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밖에도 그런 상대는 없었다. 세입자나 은행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대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정말 사랑했던 걸까? 안나 세르게 예브나와의 관계 속에 과연 시처럼 아름다운 무언가, 감동적인 무언가, 혹은 단순히 흥미롭기라도 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모호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여자에 대한 이야기뿐이었고 아무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다. 다만 그의 아내만이 짙은 눈썹을 실룩이며 말했다. 여자 유혹하는 역할은 당신한테 안 어울려요, 드미트리.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 어느 저녁 구로프는 의사회에서 카드놀이를 하다 나온 뒤 함께 있었던 관료와 함께 밖으로 나섰다.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당신이 알기만 한다면 얄타에서 내가 어떤 매혹적인 여자를 알게 됐는지. 관료는 썰매에 올라타 출발하려다 갑자기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드미트리 드미트리치. 왜요? 오늘 저녁 철갑상어는 좀 짜긴 했어요. 그 말은 너무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이었지만 그로프는 왠지 모르게 모욕감을 느꼈고 불쾌함이 밀려왔다. 뭔가 천하고 더럽게까지 느껴졌다. 이 무례하고 야만적인 분위기, 이 사람들, 도무지 의미도 없는 밤들, 무의미하고 변화 없는 하루하루, 카드에 미쳐있고 먹고 마시기에만 몰두하고 하는 말은 매번 똑같은 이야기뿐. 이따위 쓸데없는 말과 쓸모없는 일들에 삶의 가장 좋은 시간과 에너지가 다 소모돼버리고 결국 남는 건 초라하고 무가치한 인생뿐이잖아. 도망칠 수도 빠져나갈 수도 없어. 정신병원이나 감옥에 갇힌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그날 밤 구로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노가 가득했고 온몸이 뒤숭숭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다. 그 다음 날 밤도 그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방 안을 서성거리기도 했다. 아이들도 지겨웠고 은행일도 실증났고 어디 가고 싶지도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다. 12월 휴일 무렵 그로프는 여행을 준비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한 젊은 친구의 일을 도와주러 페테르부르크에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곧장 SC로 향했다. 무엇 때문에? 정확히는 자신도 잘 알지 못했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싶었다. 그는 아침에 SC에 도착했다. 호텔에서는 가장 좋은 방을 잡았다. 바닥에는 군용 회색천이 깔려 있었고 책상 위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잉크병과 말을 탄 사람의 조각상이 놓여 있었는데 그 조각상은 손에 모자를 들고 있었고 머리는 부러져 없었다. 호텔의 포터가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푼 디데리츠라는 사람은 올드 곤차르니 거리의 개인 저택에 살고 있었고 그 거리에서 호텔까지는 멀지 않았다. 그는 부유했고 좋은 살림을 꾸리고 있었으며 마차도 따로 두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포터는 그 이름을 드리디리츠라고 발음했다. 구로프는 서두르지 않고 곤차르니 거리로 향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았다. 집 맞은편에는 길게 뻗은 회색 울타리가 있었고 울타리에는 못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저런 울타리는 정말 도망치고 싶어지겠는걸. 그는 울타리에서 집 창문으로 다시 울타리로 시선을 옮기며 생각했다. 오늘은 공휴일이었다. 남편도 집에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의 집에 곧장 찾아가는 것은 무례할 수 있었고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지도 몰랐다. 쪽지를 보내는 것도 위험했다. 남편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게 엉망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제일 좋은 건 우연에 맡기는 것이었다. 그는 울타리 근처 길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그 사이 거지 한 명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개들이 짖으며 달려드는 걸 보았다. 1시간쯤 지나자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마 안나 세르게 예브나가 치는 소리일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고 낯선 노파가 나왔다. 그 뒤를 익숙한 흰 포메라니안이 따라 나왔다. 구로프는 그 강아지를 부르려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흥분한 나머지 강아지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울타리 옆을 계속 걷고 또 걸었다. 그 회색 울타리가 점점 더 지겨워졌고 이제는 짜증이 날 정도였다. 안나 세르게이브나는 자신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미 다른 누구와 즐겁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일이 젊은 여자에게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온종일 저
따분한 울타리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여자라면 누군가와 기분 전환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는 결국 호텔로 돌아와 소파에 오래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도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있다가 저녁을 먹었고 오랜 낮잠을 잤다. 정말 멍청하고 짜증나는 일이야. 그는 잠에서 깨어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다. 괜히 잠만 푹 자고 말았네. 이제 밤엔 뭘 하지? 그는 병원에서나 볼 법한 싸구려 회색 담요가 덮인 침대에 앉아 스스로를 조롱하듯 중얼거렸다. 강아지와 함께 있던 그 여인도 이제 끝이군. 그 짧은 모험도 다 지나갔고 꼴 좋다. 정말 아침에 역에서 봤던 큼직한 포스터가 떠올랐다. 오늘 밤 오페레타 게이샤가 처음 공연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그것을 떠올리며 극장에 가보기로 했다. 어쩌면 그녀도 첫 공연을 보러 올지도 몰라. 극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방도시의 극장이 다 그렇듯 샹들리에 위에는 뿌연 안개 같은 연기가 떠 있었고 2층석에서는 관객들이 시끄럽게 움직이며 불안하게 뒤척이고 있었다. 앞줄에는 이 지역의 멋쟁이 청년들이 공연 시작 전까지 손을 등 뒤로 하고 서 있었고 도지사 관람석 앞자리에는 도지사의 딸이 목도리를 두르고 앉아 있었으며 도지사 본인은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손만 드러낸 채 앉아 있었다. 오케스트라는 한참을 조율하고 있었고 무대 커튼은 흔들리고 있었다. 관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자리를 잡는 동안 그루프는 숨 죽이고 관객들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안나 세르기에브나도 극장에 들어왔다. 그녀는 세 번째 줄에 앉았다. 그루프가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다. 그리고 그는 아주 분명히 깨달았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녀만큼 자신에게 가까운 존재, 소중한 존재, 중요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시골 도시의 관중들 속에 섞여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이 작고 평범한 여인, 손에 조잡한 쌍안경을 들고 있는 그녀가 이제 그의 삶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슬픔이자 기쁨이었고 지금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행복이었다. 조악한 시골 오케스트라에 거친 바이올린 소리 속에서도 그는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생각했고 그 생각에 잠겨 꿈을 꿨다.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함께 한 청년이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는 옆머리를 기른 키가 크고 등이 약간 굽은 남자였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며 끊임없이 인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마도 얄타에서 안나가 격정 속에 하인 같아라고 말했던 그 남편일 것이다. 실제로도 그의 길쭉한 몸과 옆머리, 이마 위에 작고 반짝이는 대머리 자국에는 어딘가 비굴한 공손함이 묻어 있었다. 그의 미소는 지나치게 달착지근했고 옷깃에는 웨이터 번호처럼 보이는 장식 휘장이 달려 있었다. 일막이 끝난 뒤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객석에 혼자 남았다. 그루프도 같은 구역에 앉아 있었고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지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보다가 공포에 질린 듯한 눈빛이 되었고 도무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손에 쥐고 있던 부채와 쌍안경을 꽉 움켜쥐며 이제 막 쓰러지려는 자신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듯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앉아 있었고 그는 그녀의 당황한 모습에 겁이 나서
감히 옆에 앉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무대 아래에선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다시 조율을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극장 안박스석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히 출입문 쪽으로 향했고 구로프는 뒤를 따라갔다. 둘은 아무 생각 없이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움직였다. 그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법복, 학복, 관리 제복을 입고 있었고 모두가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잠깐씩 여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고 벽에 걸린 모피 코트들이 눈에 띄었다. 바람은 틈 사이로 불어와 오래된 담배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구로프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생각했다. 이런 순간에 왜 이 사람들이 있고 왜 저 오케스트라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지? 그 순간 그는 안나 세르게예브나를 역에서 배웅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모든 게 끝났고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끝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가. 제2관람석이라 적힌 좁고 어두운 계단참에 이르자 그녀는 멈춰섰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다. 아직도 창백한 얼굴, 감정에 휘둘린 채였다. 정말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왜 오신 거예요? 왜요? 안나, 제발, 제 말 좀 들어줘요. 그가 급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이에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그녀는 공포와 간절함,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뚜렷이 기억해 두려는 듯 깊이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너무 불행해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계속했다. 계속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당신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어요. 잊고 싶었어요. 정말 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요? 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들 위쪽 층 계단에서는 학생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구로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안나 세르게예브나를 끌어안고 그녀의 얼굴과 볼, 손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러지 마요. 제발 이러지 마요. 그녀는 겁에 질려 외치며 그를 밀어냈다. 우린 미친 거예요. 제발 오늘 떠나줘요. 당장 가요. 신께 맹세해요. 부탁이에요. 곧 누가 올라와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정말 가셔야 해요. 안나 세르게예브, 나는 속삭이며 말했다. 들으셨죠? 드미트리치? 제가 모스크바로 갈게요. 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불행하고 앞으로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모스크바로 꼭 갈게요. 맹세해요. 하지만 지금은 헤어져야 해요. 내 소중한 사람, 착한 사람, 사랑하는 당신, 우린 헤어져야 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고는 빠르게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번이고 뒤돌아보았고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그녀가 진심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는 걸 구로프는 느낄 수 있었다. 구로프는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귀를 기울였고 이윽고 외투를 챙겨 극장을 떠났다. 그리고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모스크바로 그를 만나러 오기 시작했다. 2-3달에 한 번씩 SC를 떠나며 남편에게는 속병 때문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간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녀의 말을 믿는 듯 했고 또 믿지 않는 듯 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그녀는 슬라비안스키 바자르 호텔에 무겁고 곧장 붉은 모자를 쓴 심부름꾼을 구로프에게 보냈다. 구로프는 그녀를 만나러 갔고 그 사실을 모스크바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어느 겨울 아침 그는 그 방식대로 그녀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심부름꾼은 전날 저녁 그가 집에 없을 때 다녀갔다. 그와 함께 걷고 있는 이는 학교에 데려다 주려던 그의 딸이었다. 길은 같은 방향이었다. 큰 축축한 눈송이가 펑펑 내리고 있었다. 기온은 영상 3도인데도 눈이 내리는구나. 그가 딸에게 말했다. 지표면은 녹아 있어도 대기 위쪽은 온도가 훨씬 더 낮단다. 그런데 겨울엔 왜 천둥이 안 쳐요, 아빠? 그는 그것도 설명해 주었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터였다. 그에겐 두 개의 삶이 있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삶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었다. 그 삶은 어느 정도의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밀스럽게 흘러가는 삶이었다. 어쩌면 우연히 혹은 기묘한 운명의 장난처럼 생겨난 이 삶 속에 그의 진심, 그가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그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유일한 삶, 그의 삶의 핵심이 되는 모든 것이 이 숨겨진 삶 속에 있었다. 반면 거짓된 모습, 이를테면 은행에서의 일, 클럽에서의 이야기, 여자들을 열등한 부류라 부르던 말투, 아내와 함께 참석하는 기념 행사들, 이 모든 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삶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밤의 어둠과 비밀 속에 감춰진 진짜 삶이 따로 있으리라 믿었다. 모든 사적인 삶은 비밀 위에 존재한다고 그는 느꼈고 아마 그 때문에 문명인일수록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구로프는 슬라비안스키 바자르 호텔로 향했다. 그는 아래층에서 모피 외투를 벗고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살며시 두드렸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회색 드레스를 입고 전날 저녁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 여정과 초조한 기다림에 지쳐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웃지 않았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입맞춤은 길고도 느렸으며 마치 두 사람이 2년 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간절했다. 그래, 거긴 어떻게 지냈어? 그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잠깐만요. 곧 말할게요.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등을 돌려 창가로 가서 손수건을 눈에 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울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는 배를 눌러 차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계속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울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울고 있었다. 이런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둑처럼 숨어서 만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삶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그만 울어요. 그가 말했다. 구로프는 이 사랑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느꼈다. 그는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안나 세르게 에브나는 점점 더 그에게 마음을 쏟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언젠가 이 관계의 끝이 올 거라고 말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런 말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다정하고 용기 나는 말을 해주려 했다. 그 순간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머리카락엔 이미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자신이 이렇게나 나이 들고 이렇게나 초라해졌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의 손이 얹혀있는 그녀의 어깨는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생명에 대해 연민을 느꼈다. 아직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 삶, 하지만 이제 곧 시들고 쇠약해져갈 날이 머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 삶에 대해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왜 그를 이토록 사랑하는 걸까? 그로프는 항상 여자들에게 자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였고 여자들은 그가 아닌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 어떤 남자의 형상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아차리고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와 함께 진정으로 행복했던 사람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를 만나고 가까워지고 다시 헤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그는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 그 관계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었지만 사랑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머리에 서리가 내린 지금 그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에 빠진 것이었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와 그는 서로를 진심으로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마치 진짜 부부처럼 다정한 친구처럼 사랑하고 있었다. 운명 그 자체가 그들을 서로를 위해 태어나게 한 것만 같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에게 아내가 있고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지 그들은 마치 철장에 나뉘어 갇혀있는 철새 한 쌍 같았다. 서로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함께 날 수 없는 운명. 그들은 서로의 과거, 부끄러웠던 일들을 용서했고 현재의 모든 것들도 다 용서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자신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둘 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마음이 가라앉을 때면 생각나는 대로 온갖 이성적인 이유들을 붙들고 자신을 달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 따위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마음 깊이 연민을 느꼈고 진심을 다해 다정하고 싶었다. 그만 울어요, 내 사랑. 그가 말했다. 이제는 충분히 울었잖아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봐요. 그들은 오랜 시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다. 이제는 더 이상 몰래 만나지 않아도 되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로 다른 도시에 살아가며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고통스러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머리를 움켜쥐며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마치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해답이 나올 것도 같았다. 그 다음엔 새로운 삶이 찬란한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아직도 아주 먼 길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구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말없이 지나가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감정들이 있죠. 그런 마음을 잠시 떠올려보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